자, 두 번째 원칙, 언어를 중요시한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 과정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칭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영재를 키운 어머님은요,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정신적으로는요, 이미 하나의 동등한 성인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보살펴야 될 대상이지만, 말 하나 부를 때, 어린아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벌써 호칭이, 박사님, 장군님, 그러시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막 닭살이 돋을 정도입니다. 뭘 그렇게 요만내 한채 있잖아, 박사님. 그러나 부모가 박사라고 호칭을 붙이는 그 순간 여러분 자녀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언어로서 여러분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너가 어떤 인간이라는 이 자아 이미지, 인간은 이 자아 이미지를 벗어나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새 나온 이론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이론들 있죠. 요새 보니 이게 그의 핵심이 그겁니다. 언어가 그의 자아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있다. 자,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지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IQ 100 이렇게 되죠. 뭐 내 전용 IQ 100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IQ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그 5살짜리 어린아이가 IQ 100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녀가 5살인데 여러분 자녀의 지능이 100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죠? 도시의 중류 과정에 5살짜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들 있죠. 그 어휘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의 지능은 100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6살짜리 어린애가 쓰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120, 13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IQ 테스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냐를 재는 언어성 검사입니다. 동작성 검사가 있지만 추가되지 않습니다. 언어만 측정해도 충분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IQ 테스트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성 검사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재능들, 그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 아니면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는 어떤 과제 집중력, 이런 다른 중요한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언어를 주지 않으면 지능은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능과 학습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IQ 100인 어린아이가 10시간 공부해야 될 분야, 학교 공부 10시간 해야 될 거 있죠? 그걸 IQ 150인 어린아이는 1시간만 하면 됩니다. 재미있죠? 부모가 언어를 줌으로써 지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학습 차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마음껏 뛰놀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을 그냥 공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언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예요. 자, 순서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언어를 받아들이죠? 제일 먼저 귀로 들어야만 됩니다. 엄마 뱃속일 때 벌써 어린아이는 엄마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럼 요새 제가 이 엄마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거, 요새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에 태교를 했습니다. 그때 연애 시절에 태교했던 사람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스코 스테리 여사가 쓴 책, 태양은 모두 천재다라는 책,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 책을 읽고 4명의 자녀가 다 천재가 됐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해서 천재를 만들었는가 타담을 했다는 얘기였다.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저는 미래를 부정하거나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져야 먼저 아니냐. 믿져야 먼저. 그래서 저는 장난삼아 푸른나 연애 시절에 푸른이라는 이름, 제가 푸른 소리는 출판사를 했기 때문에 푸른이나 이름 적어놓고 푸른아 잘 썼냐 뭐 이거 있죠.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첫째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언니 임신했어? 네, 진짜 첫째 총각이 여러분, 우리 정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것을 장난으로 했는데 제가 인천에 갔더니 1개월 된 어린아이가 몸을 뒤집고 3개월 때 기어다니고 7개월 됐는데 어린아이가 이 엄마 아빠 이거 말할 뿐만 아니라 얘가 지금 자동차에 미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동차에 미친다는 건 남들보다 대개 한 1년 한 6개월 이상 빠르다는 그런 굉장히 발달이 빠른데 그 엄마는 제가 한 얘기를 그냥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장난을 했는데 그 엄마는 목숨 걸고
남편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대답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남편이 나 좀 빠졌으면 좀 그렇게 다를 정도로. 와, 근데 그 어린아이 발달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그럼 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자,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언어를 받아들이죠? 눈으로 봅니다. 정보의 80%가 시각으로 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도 눈으로 정보를 주죠. 비디오도 눈으로 정보를 주죠. 근데 만일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애보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로 놔두면, 이건 잘못하면 이것이 정보가 일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폐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전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근데 엄마가 텔레비전을 펴놓고 나오는 내용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나오는 내용들을 부모의 언어로 씹어서 다시 던져주면 정보가 일방으로 가지 않아요. 이럴 땐 굉장히 교류를 나누면서 텔레비전이 좋은 교육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집에 책이 없으면 이 시각으로 주는 정보를 다양하게, 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만져야 됩니다. 손을 만져야죠. 이 만지는 교육이 요새 유행하는 교육들 있죠. 교구를 사용하는 교육들. 무슨 오르다니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거 손의 감각을 줌으로써 두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이게 손의 감각을 주면서 두뇌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영재를 키우고 싶다면 이런 교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자연에 나가서 돌을 만지게 해주고, 나무를 만지게 해주고, 꽃을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모래를 갖고 놀게 해주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형체를 만들어내는 대단한 감각을 줄 수 있는 것, 자연보다 더 그런 좋은 대상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가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언어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언어를 중요시한다는 원칙은 듣는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보는 걸 중요시하고, 제가 놀이와 스킨십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만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원칙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어머님 뭐가 되셔야 됩니다. 수다쟁이가 되셔야죠. 수다 많이 떠세요? 수다 많이 떠세요? 그리고 제가 수다쟁이가 되라는 얘기는요, 일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다쟁이가 되라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죠? 애하고 조그만 어린아이를 알아듣는다고 산정하세요. 한편에 엄마 역할을 하고 어린이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해주는 어린아이가 훨씬 더 언어 발달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이 사회적인 규칙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벌써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푸미 엄마가요, 푸미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금촌에 가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십니까? 데리고 나가서 했던 대화가, 너 몇 살이니? 이거 있죠. 예, 저 1살이에요. 이거 네 이름이 뭐니? 이거 있죠. 엄마가, 예, 저 책품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어요. 그럼 푸미가 머리가 좋아서 그걸 기억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수천 번, 수만 번 해보세요. 그거 기억 못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지금 반복을 통해 그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기억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일상이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하고 못 키우는 엄마는요, 그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쓰는 언어가 틀려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못 키우는 엄마들은 쓰는 언어들을, 생존 언어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일생에서 쓰던 단어들 있죠. 밥 먹어라. 그래서 잘 알잖아, 그죠? 저기 바나나가 하나 있어도 있잖아요. 야, 저것 좀 가져와라. 언어가 불분명해요. 저기 뭔지 알게 뭡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바나나 하나를 놔두고도 저기 노란 바나나 2개만 갖다 줄 수 있니? 노란이라는 색깔을 지정해주고 2개라는 수량을 지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문장 사용했죠? 한 문장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죠?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언어 차이가 나겠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책을 하나 쓰기도 했고 번역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명한 자녀로 키우는 아기대화법이라는 책이, 그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무슨 일상에서 하는 목욕탕, 놀이터 이런 데서 시장 가가지고 쓰는 언어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미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있다는 거예요. 푸미 엄마하고 저하고 번역하면서 제가 읽어주니까 푸미 엄마가 있다가 우리 애 하나 더 낳자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몰랐다 이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목욕탕에 데려갈 때 그냥 목욕만 시키시고
비누가 이렇게 감기는 거 얼마나 미끌미끌해. 미끌미끌한 그죠? 감촉들. 샤워를 하면 어떻습니까? 까칠까칠한 감촉들. 얼마나 일상에서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이죠. 그럼 이런 것들, 이 어머님이 이것을 의식하고 계시면 다양하게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풍부한 언어를 들려주시겠죠? 많이 얘기 나눠주시겠죠? 자, 문제는 수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이 틀리죠. 수다의 대상이 여러분 자녀로 가면 그건 훌륭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수다의 대상이 옆집 엄마로 가면 여러분 이건 제가 옆집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집 엄마하고 수다를 떨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함정에 안 빠질 수 없어요. 평상시엔 괜찮죠?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유난히 그 집에만 가면 불편한 집 있죠. 그죠? 같은 또래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걔가 지금 영어학원을 어디를 다닌다는데, 그죠? 걔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는데, 어머님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몰랐을 땐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게 울먹 올라오죠?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자식만 뒤치는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집에 가자. 여러분 집에 와서 뭐 하십니까? 애들 데려와서. 그날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애 잡으세요? 경상도에 갔더니 뽕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 정나단 표현이 여러분 자녀를 잡으면 누구와 비교해서 여러분 자녀를 잡으면 그 교육은 애초에 안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누구와 비교해서 그것을 성장을 재촉하느냐. 진정한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재능들 있죠. 이것을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최대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영재교육이죠.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풀미나컴에 오신 어머님들이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얘기하지만은 어린아이 풀미나컴에 있는 어린아이 발달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어머님은요 거기 들어가면은요 내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참고로 쓸 때 여러분 자녀의 발걸음으로만 가셔야 됩니다. 안 잡으실 거죠? 비교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제가 풀미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풀미 엄마 원칙이 정해지면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운동선수 출신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번 딱 정해지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봤더니 어디서 대화를 나눠주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풀미 엄마한테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까짓 거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못까지 그까짓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어떻게 그까짓 거라고 말을 크게 하는데 금천에 이사가고 난 다음에요. 풍미 엄마 그 핏덩어리를 안고 얼마나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동네 어머님들이 한 달 만이 지나도록 풍미 엄마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저는 이 동네가 희한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왜 접근 안 하는지. 여러분 동네 어머님들이 풍미 엄마를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또라예요. 뭘 그 핏돌을 그거 안고 돌아다니냐 이거죠. 여러분 성기 엄마라고 같은 또래를 키웠던 엄마가 있어요. 한 달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왔어. 풍미 엄마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돌아다니세요? 그 뉘앙스 뒤에 당신 또라이 아니세요? 어린아이는 많은 대화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나눠주는 중입니다. 성욱이 엄마 안 받아들였어요. 그 핏덩어리가 뭘 알아듣는다고 웃기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을 한성교회 좋은 아침이란 프로에서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방송사장 초보자에게 55분을 통으로 줬다는 게 판결입니다. 오늘 우리 조 PD님 안 오셨는데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그때 저 한성교회 그 좋은 아침에 방송 끌어갔던 사람이에요. 안 나간다는 거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 근데 저는 그 방송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때 그 방송 보고 푸르미닷컴에 보면은 영재됐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가니까 전국에서 전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방송 통해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왔는지 아세요? 누구요? 옆집 엄마야. 성욱이 엄마야. 맞아. 성욱이 엄마.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옆집에 있는 풍미 엄마 아닙니까? 우리 엄마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성희 씨가 나가서 55분을 떠들고 있으니까 왜 궁금해. 전화 온 거야. 풍미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텔레비전까지 나갔어? 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나갔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나갔어.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눠주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성욱이 엄마 그때 그 텔레비전 보고 깨진 거 있죠.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 큰 송비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추워. 그럼 제가 이게 강연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사가스 살던 집 앞에 공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 12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달이 확하게 비쳐있는데 누가 그 앞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죽었는데 소문이란 말에서 밤 12시에 그래서 그럼 내가 많이 나눠주실 거죠? 많이 나눠주실 거죠? 오늘 부모 아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오늘 괜히 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 이거 소형문고가 사람 괜히 불러주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애를 그냥 맡기면 교육인 줄 알았는데 부모 아빠 얘기 확 들어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를 잡지도 말아야죠. 비교하지도 말아야죠. 그죠? 어떻습니까? 자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죠? 자연에 데려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도 많이 나눠줘야죠. 여러분, 대화 많이 나누면 배 아픕니다. 말 많이 하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은 좋으시죠? 강연 좀 빨리 안 끝나나 이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강연 끝나면 다른 건 몰라도 좀 바람이 불긴 하지만, 그죠? 해가 좀 지기 전에 애 데리고 나가서, 그죠?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급하세요? 저기, 탄천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좀 가르치는 생각 안 드세요? 야, 일로 와. 이거 나무라는 거야. 너 천재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하니? 누구 닮아서 그러지? 그쵸? 여러분, 애들 천재입니다. 그것만 물어보지 않게 돼 있어요. 엄마, 근데 그 옆에 건 뭐야? 뭐긴, 그치, 낙엽 나죠? 그죠? 아직 공이 색깔은 안 나고. 야, 그것도 나무지. 나무야, 그치? 엄마, 저거는 뭐야? 나 지금 나 골리려고. 데리고 나가긴 엄마가 데리고 나가고, 그죠? 3번만 물어보면 뭐라 그러니까? 골린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부모가 독재자예요. 여러분, 어린애를 데리고 나갈 때, 저는 이렇게 풀미게 데리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은행나무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요, 저건 은행나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은행나무인데, 학명이 긴고 빌레바 린네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핏덩어리가 그 학명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린애 못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흡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저것은 살아있는 화석인데 저는 고생대 2학년 전에도 존재했었어. 뭐 암순환과 따로 있고 공이 굉장히 강해 뭐 이런 거 있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저는 어떻게든 간에 던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나무네. 저것도 나무구나, 그죠? 영상이 그대로 조사만 바뀌었을 때, 그죠? 그가 배울 수 있는 한계는 나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던져준 어휘, 살아있는 화석, 고생대, 2학년 전 암수공에 던져준 어휘가 달랐죠? 여러분 결국 부모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던져줬는가. 그것이 곧 여러분 자녀의 진흥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학교 성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 못한다고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얼마만큼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풍미에게 한 5천 권이 좀 넘는 책을 사줬습니다. 돈이 없어 많이 못 사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5천 권의 책을 사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군데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까워요. 그 돈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학원에 보냈을 때는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책에 투자됐을 때는 그 책이 꼬박꼬박 쌓입니다. 그의 지적인 그 발자취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저 이 5천 권의 책을 사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하다 2번을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병원도 했다가 출판도 했다가 여러분 저 IMF 시절에 부모님한테 월급을 타던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이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깎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 머리 깎으면 한 권의 책이 떨어져요. 7,000원 아닙니까? 우리 엄마 희한한 사람이에요. 티셔츠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한테 책 100만원, 200만원 사주는 거 있죠? 여러분 서점에 와가지고 책 100권 고르러 옵니다. 그건 아까우지 않아요. 그거 자식이 지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5천 권의 책 중에서 자연에 관한 책들을 9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집만 9집입니다. 다른 건 따지면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최소한 2천 권 이상은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연에 관한 투자를 저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연이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런 면에서 자연을 촉하고 자연의 분류를 빨리 하는 어린애들이 지적 발달이 굉장히 빠른 어린애들입니다.
그럼 제가 왜 자연에 관한 책들을 아까워하지 않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최소한 자연에 관한 책들을 좀 충분히 적어도 3질 정도는 자연에 관한 책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지적인 발달이 항상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장은 절대 한순간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의 성장은 계단처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들이 계단처럼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느끼세요? 계단처럼 이루어진다는 거 느끼세요? 어느 때는 내 자식이 천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째 천재 아닌가 싶다가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거 봐라. 그럼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 있죠? 아직 안 느끼세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 천재처럼 느낄 때는 지성이 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느껴지는, 두뇌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성이 멈춰있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이 계단처럼 발전한다는 것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보면 제1순환 반응, 제2순환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어요. 이것이 이겁니다. 가능하네요. 여러분 이 순간은 발달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항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되는 책은 자연을 인지하는 수준의 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이야기로 전하는 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연을 실제로 전하는 책. 이 세 종류를 갖춰야만 어린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인지라는 수준, 이거 인지라는 것은 사물을 구별하고 분류하고 조직하고 기억하는 걸 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 수준의 책들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보는 책은 창작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작동화의 어린아이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뭐부터 구별했죠? 엄마 아빠 구별하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뭐 구별합니까? 저기 돌아다니는 개 구별하고, 그죠? 고양이 구별하고 이러죠. 동물 구별하죠. 이 구별에 대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인지. 그럼 이것들은요, 이때는 수평으로 넓히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분류를 다양하게 주면서 구별할 수 있는. 자연이 중요하다는 게 자연 나가서 보면서 책을 통해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런 인지가 끝난 후에는 자연을 이야기로 전하는 책들, 동화라는 형식으로 전하는 책들 있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특히 누구한테 유용하냐면 동화 형식의 책들은 자연을 여자 어린아이한테 유용해요. 여자 어린아이들은요. 자연에 관한 책을 안 보려고 합니다. 양태가. 남자 어린아이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이 반대가 돼 있어요. 그죠? 왜 여자 어린아이가 자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가? 이것은 남녀의 발달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이전에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갖다 길을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남자는 어떤 능력을 발전시켰냐면 공간 지각에 관한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후진 주차 들어갈 때 남자는 훨씬 더, 남자는요 이게 뒤에 안 쳐다봅니다. 그죠? 이게 저기 뺑밀라 보고 들어가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사고가 나면 이 앞쪽에 나게 되겠습니다. 부딪히면. 그 대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켰는가? 언어적인 재능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언어적인 재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걸 극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옆집에 부부싸움 한번 많이 시켜보세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남자도 여자들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쳐 나오죠. 남자들 뭐합니까? 말은 못하고 얼굴이 시뻘게 해서 우씨 주먹이 부르르 떨죠. 이게 막 언어 폭력이 쏟아나올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여자 어린아이한테 자연을 줄 때는 자연을 먼저 경험시켜줘도 되지만 이야기라는 형식의 창작동화처럼 그 형식의 틀에다가 나눠서 자연을 주게 되면 어린아이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자연동화, 수학동화 뭐 이런 형식으로 나눈 책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수준의 책이 있어야 되냐면 자연을 실제로 전하는 책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 발달이 빠를수록 실제로 전하는 책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6질이나 돼요. 실제로 전하는 책은 누가 먼저 읽어야 되냐면 부모가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먼저 읽으라면 못 읽습니다. 어린아이 그림만 보면서. 왜 부모가 먼저 읽어야 되냐면요. 엄마가 자연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애 데리고 나가서 이것도 개미, 저것도 개미구나 했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엄마가 다 평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은 데리고 나간다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개미에 관한 책 읽으면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 저거는 개미산을 쏘면서 전쟁을 하는데 저건 숫개미인데 저건 결혼비하면 죽어. 뭐 다양하게 던질 수 있죠. 그럼 저 경험이 있습니다. 푸름이 8살 됐을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무슨 개미라는 소설이 있었죠. 저거 한번 던져봤어요. 그럴까 싶어서 푸름이 읽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30분밖에 안 걸리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이미 예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개미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미에 관한 책을, 개미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개미에 관심을 가지니까 개미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분 만에 읽어내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부모가 평생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요, 그가 관심을, 부모의 언어로서 얘기를 해주면 그 관심이 점점 더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도 알아. 엄마 내가 읽을래. 이렇게 들어오죠. 이 소리에 비례해서 부모는 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끌고 가려면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거는 부모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아이들을 마음껏 노는 거지, 부모가 거기서 노는 것까지 방해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는 거기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 단계로만 올라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자녀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이렇게, 매일 빈둥빈둥 놀아도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로 이미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재미있으세요? 이 시간 한번 쭉 해주세요. 자, 이게 자연에 관한 것들은 제가 요 근래 와서는 그 영어 공부를 할 때도요, 이 자연에 관한 책들을 안 읽으려는 애들은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없어요. 영어를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면은 그 자연에 관한 책을 안 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야 된다면은, 이거 모국어의 추상적인 개념을 못 가진 어린아이가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히 그거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요새 발견했지만, 제가 이제 강연상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책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책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녀들 책 많이 사주셨어요? 많이 사주셨어요? 여러분, 좋죠? 그죠? 저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푸르미를 5살 때부터 동네에 있는 서점으로 보냈어요. 유치원 대신에 서점에 갔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딱 좋은데, 가서 아침에 10시에 가서 저녁 올 때 10시에 와요. 돈 주면 제가 사먹고, 72번 보고 오고, 그럼 그런 기회 주세요. 물론 요새 하도 납치가 있고 이러니까 그죠? 이런 시간들, 이런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녀들,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72개월 이전에는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빌려보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충족될 수 있는 한계, 이렇게 그런 충만한 한계는 크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갖게 돼요. 72개월은 제가 보기에는 좀 빌려가도 되고, 도서관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책을 싫어하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책을 싫어한다면 그 잘못은 부모에게 있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환경이 만들어지면 책을 무척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보면 최상위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럼 욕구 단계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맨 하위 단계인 뭡니까? 식욕에 관한 욕구, 무슨 수면에 관한 욕구, 성욕에 관한 욕구, 안전에 관한 욕구,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렇게 올라가죠. 욕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충족됐을 때 주는 이 대뇌에 나오는 몰핀의 양은 그 증가되는 겁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가만 보세요. 어린아이 책 읽어달라 그러면요, 눈이 피비면서 한 것만 그러죠. 엄마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잠 안 잘라고 저를 나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는 것이 더 상위의 욕구니까 잠이 오는 것을 억제가면서도 책 읽어달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 욕구를 충족만 시켜줘도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마다 어머님이 아주 현명하게 줘야 될 것들, 대처해줘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셔야 될 게 그 어린아이의 발달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쓴 책, 배를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는 것은 그 발달에 관한 책입니다. 책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72개월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린아이가 성장해 갑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발달을 볼 때 12개월까지 어린아이는 다른 단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뇌의 발달, 뇌의 발달에 따라서 나오는 양태가 틀립니다. 12개월까지 어린아이는 일단 의존기입니다. 의존기. 이거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니지 못하잖아요. 이 시기의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님이 조용함과 풍부한 자극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시기의 어린아이에게 책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책 봅니다. 보죠?
오오오 보죠. 굉장히 짧아요. 보는 순간이. 따라서 이 시기는 프레시 카드 넘기듯이 빠르게 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소설책 보듯이 줄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단고 보듯이 빨리 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개월까지 해서 18개월까지는 다시 어떤 시기가 오냐면 버릇마 시기가 옵니다. 버릇마 시기가 오죠. 그럼 이때는 이동성을 획득했습니다.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러면 사고치는 그런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갑자기 조용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쑤시고 있죠. 냉장고 쑤시든가 아니면 그릇 끓여든가 그러고 있죠. 그럼 이 시기는요, 오히려 책을 보는 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가자고요. 나가자. 자꾸만 나가서 놀자 그러죠. 놀이터 나가자 그러죠. 그것은 이 시기에 뭘 실험할 시기냐면 대근육, 큰 근육을 실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히 나가로 그를 자꾸만 불러냅니다. 어머님은요, 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러고 나가면 책도 못 보내야 있잖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노는 것. 그래 타고 그래는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참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만일 이 시기만 제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1반항기예요. 여러분, 대개 어린아이를 지금까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한 번도 안 두드러 패시고 살아봅니다. 낳고 키우면서 한 번도 안 두드러 팼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쑥스러워서 안 되시는 거죠. 제가 강연 초기에 손 한 번 들어보라니까 어떤 어머님 손 퍼적 드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놀랬습니다. 어머님 신이시라고. 근데 당신이 인간일 수 있냐 이거죠. 그 어머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낳고 키운다라고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럼 되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 주목이 올라왔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 아니에요? 몇 개월? 19개월 지나면서 36개, 2세월이죠. 이 시기에 주목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왜 주목이 올라오는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제2반항기, 제2반항기는 사춘기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이 시기는 이때 18개월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아기예요. 그리고 36개월을 지나가는 어린아이로서 독립적이기를 원합니다. 이거의 중간에 넘어가는 과도기가 제1반항기입니다. 여러분 18개월까지만 해도 애 키우는 게 재미있죠? 재미없어요? 아빠들 어떻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래놓고 잘 치나요? 말도 못한 데 가서 그죠? 신경질 가서 쫙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18개월 이전에 효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18개월 지나고 나니까 애가 조금 더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떤 말을 쓰기 시작합니까? 싫어. 그죠? 뭘 할 때마다 싫어 소리가 나오죠. 안 돼. 안 할래. 내가 할래. 내 거야. 그러죠? 하지도 못하면서 징징대면서 그죠? 그럼 이 시기 싫어 소리가 여러분 자녀 입에서 나오면 어머님은 기뻐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 자식의 자아가 발달해 가는구나. 왜요? 어린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일단 주변을 부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자아를 갖기 위해서 부정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싫어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자아가 나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요, 죄송하지만 이 시어머니 계시다면 아주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있죠. 그 시어머니가 똑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있죠. 어린아이 물에다 있잖아요. 저 컵에다 물 주면은요 밥상에다 달라 그래. 공깃밥에다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다 좀 컵에다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이 시어머니는 잘 완치해 보세요. 계단 이렇게 들고 내려가 보세요. 어느 날 손잡아줬다고 신경질을 확 냅니다. 엄마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 잘 잡아줬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혼자 내려갔다가 지 혼자서 올라가죠. 그리고 혼자 내려가죠. 엄마는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요 손 안 잡아주죠. 이제는 안 잡아준다고 또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환장해. 잡아줘. 안 잡아도 신경질, 안 잡아도 신경질. 어머니 겁이 버럭 납니다. 내가 이제 애를 잘못 키운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집에 가죠. 그죠? 옆집 어머님한테 얘기하죠. 그 어머니 가만히 두고 있다 한마디 던지죠. 제가 매를 안 맞아서 저런 거예요. 버릇이 없어서. 왜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와서 두드러 패시죠. 그럼 어린아이가 왜 손을 잡아줬을 때 신경질을 냈을까요? 그 순간 어린아이는 독립적인 어린아이로서 대우받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손을 잡아주면서 악의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신경질을 내죠. 자,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죠. 엄마, 내가 얼마나 독립적이에요. 엄마, 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얼마나 내가 잘하겠어. 이 편이에요. 근데 칭찬해주고 얼마나 자아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째 날 손을 안 잡아줬을 때 왜 신경질을 냈을까요?
그 순간 어린아이는 아기에 머물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잡아줬을 때 그죠? 아기로서 치료해주길 원했는데 엄마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어린아이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어머님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게 제일 반한 게 특징을 이해하시면 어머님 어떻습니까? 아주 일관되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를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자아를 소상받지 않아요.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마약이라든가 술, 도박에 절대 안 빠집니다.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내적인 통제력을, 자기 통제를 갖는 어린아이를 성장해요. 근데 엄마 이걸 몰랐죠. 그죠? 엄마 몰랐으니까 야단치게 되잖아요. 자꾸만. 그럼 어린아이는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길은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한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항심이 강한 어린아이는 부모와 힘겨루기를 해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어린아이 키우는 게 지겨워져요. 힘들고. 이 패턴으로 가면은요, 이건 엄마가 순간 바꾸지 않고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만이 쌓여있는 겁니다. 가서요, 남의 안 볼 때는 해보자. 동생을 꼬집힌다든가 있잖아요. 야단치면서 있죠.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합니다. 그러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뭘 손상받죠? 자아를 손상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이 간단한 사실이죠. 들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나 오늘 이것만 아셔도 제가 애 키우는 거는요 절반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어린아이 이 상황만 잘 판단하시면, 자 36개월 잘 넘어갈 수 있으시죠? 36개월부터 48개월까지는 다시 어떤 시기가 오냐면 황금기가 옵니다. 황금기. 어린아이가 갑자기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가 돼요. 이때 제일 황금기가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엄마한테 허락을 구해요. 이제는 허락이 없어. 진짜 저절로 왔는데 있잖아요. 그때 어머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내 자식이야. 그죠? 이제 좀 데려가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봤자 1년입니다. 1년 지나서 다시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무법자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럼 이 무법자의 시기는요, 이 시기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말 무법자예요. 이 시기 어린아이는 자기만 재미있고 남 재미 하나 찾는 얘기들 있죠. 큰 똥 얘기 아니면 큰 한국 얘기. 어디서 있잖아요, 그죠? 뭘 배웠는지 있잖아요, 그죠? 막 엄마들한테 또 손님이 오면 더 해요. 엄마 내가 무슨 일 있잖아요? 재미난 얘기 해줄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엄마 점심 뭐 먹었는지 알아? 뭐 길고, 그죠? 굵은 응가야, 그죠? 있잖아요. 왜? 그 지연자 그런 거. 엄마는 그때 또 그런 얘기 하야 그러면 그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맛있겠구나,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항기, 이 시기에는 어디서 욕도 배웁니다. 욕도 배워요. 그래서 욕도 어디서 찍찍해 되고 있잖아요. 뚝뚝 흔들기도 하고,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거예요. 자,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72개월까지는 어린아이가 균형기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기. 여러분, 이때는요, 신체와 육체와, 그 다음에 어떤 감성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요.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를 거쳐갑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이 시기만 제대로 넘어가면 이게 시기가 항상 이렇게 균형대 불균형이 반복하면서 어린애가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책으로서는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책은 의존기가 책에 친숙해지는 친숙기예요. 그 다음에 걸음마 시기는 그림책을 가지고 노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책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림책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다의 시기예요. 바다에. 책에 바다에 빠져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 그리고 72개월 이후는 독립의 시기입니다. 독립. 자, 72개월을 지났는데도 어린애가 독립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하셔야죠? 어떻게 하셔야죠? 다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신숙기 때 책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바다의 시기가 오질 않아요. 바다의 시기가 왔다는 도 늦게 와요. 근데 바다의 시기에 책 한 권만, 두 권만 읽어달라 할 때 엄마 거부해버리잖아요? 한글을 기능적으로 재밌게 배웠다 치더라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독립의 시기를 지났는데도 책을 안 본다 그러면 이때 엄마가 다시 내려가는 건 시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저 이거를요, 제가 군산에 갔더니 어떤 어머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강연을 들으신 거예요. 엄마 어린아이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왜요? 그냥 뭐 매일 이렇게 놔두면 컴퓨터 이거 집에 가서 게임만 하고 게임을 막아버리면 PC방 가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책을 안 준 결과가 업으로 돼서 들어온다는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엄마 놀랐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 어머님 어떻게 하셨냐면 학교를 쫓아갑니다. 선생님 쫓아가서 선생님 붙들고 선생님이 자식 하나 사람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거 있죠. 숙제 내주는 것도 엄마가 읽어주는 책 한 번 듣고 오기를 좀 숙제로 내주세요. 그 어머님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3살, 4살 읽는 책들 있죠. 창작동화 이제 신고 있죠. 전래동화 이거를 읽혀준 거예요. 몇 년을 읽어줬는지 아십니까? 4년을 읽혀줬어요. 4년.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애가 이제 배움을 이제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책도 보고 공부도 혼자서 하려고 하고. 그 어머님 저를 다시 만났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 제가 잊지를 못해요. 선생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자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학원 보낼 때 무릎에다 앉혀놓고 3살, 4살 있는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내 옆에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것을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책을 안 본다면 다시 들어와서 어머님 결정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나중에 어린아이 성장에 그것이 뭐 손해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